여야 의원들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민심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당 레이더 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양당에서는 진짜 공천 작업이 이제 한창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당에서도 오늘 이제 첫 회의를 열죠. 공관위 첫 회의. 그렇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약간 더 앞서가는 것 같고 예. 그런 분위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공천 관리 키워드로 공정하고 멋진 공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네. 어떤 겁니까? 공정하고 멋진 공천. 공정한 멋진 공천인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그리고 이기는 공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이제 공정한 공천으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예. 이 공정이라는 것은 이제 최근에 끊임없이 사실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근거 없는 윤심 공천 뭐 또는 뭐 이런 식의 대통령실 공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본인의 강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에 따른 공천하겠다. 윤심 공천 있을 거다 이런 소문들이 사실은 파다했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의미로 읽으셨다는 말씀. 저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강조된 거고요. 두 번째 설득력 있는 공천이라는 것은 예. 국민들이 지금 양당의 증오의 정치 형태 그러면서 아주 그 증오의 언어를 많이 쓰는 그 예. 정치인들의 배제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후보들에 대한 배제 이런 요구가 많은 상황인데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징역 3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 또 뇌물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의 적격을 판정을 받고 반대로 비명계라고 표명되는 뭐 우리 최성인가요 전 고양시장 네네. 그런 부분 뭐 당정 협의 당정 협력에 비협조적이다 뭐 이런 명분으로 가지고 사실 그 객관적 기준을 보면 훨씬 그 비난 가능성이 큰 부분은 다 공천 그런 분들은 이제 공천 탈락. 그래서 뭐 비명 행사, 친명 행제 이런 얘기를 누군가 했잖아요. 근데 그와 같이 네. 그와 같은 어떤 설득력 없는 공천이 아니라 도덕성에 기반을 두고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기준에 맞는 그런 공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거고 이기는 공천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그런 공천의 어떤 3대 키워드 원칙을 이제 잡은 거죠. 밝힌 거고 그 원칙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공관위원회 이철규 인재경입위원장,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들어가면서 정말 공정한 거 맞아? 진짜 이거 윤심 공천 안 하는 거 맞아? 이런 당 안팎의 우려가 있어요. 공관위원회 공관위원들이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상 공천 결정은 비대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공관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공관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 혹시 뭐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반대할 수 있지만 그거를 뭐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 이철규 의원. 네. 그다음에 거기는 다 지금 사실은 정치 경험이 다 없는 분들입니다. 정치권을 전혀 모르는 외부에서 분들. 오신 공관위원들. 또 저희 원내가 세 분이 들어가셨는데 예, 장동혁 사무총장, 이종성 의원, 그 이철규 의원이신데 장동혁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으로서 잘 진행하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지난 보궐선거가 있어서 아직 정치적 경험이 깊지 않고요. 이종성 의원은 또 비례대표로 좀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인 정치인 전체의 그 판을 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그 상당 기간 저희 사무총장을 하면서 총선 공천 실무를 담당했고 인재 영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하고 충분한 내부에 필요한 정보와 판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겁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네. 외부에서 볼 때 또 당에서 후보가 될 이 분들이 보기에는 오해 살 여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인재영입 위원장이자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책임을 지고서 물러났던 저도 책임지고 사무총장이자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다시 공관위원으로 컴백? 친윤 핵심이 이거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 살 인선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요? 근데 과거부터 인재영입 위원장은 어쩌면 당연지 공관위원으로서 그 참여를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그래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철규 공관위원이
스스로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한다면 그러나 그런 우려가 뭐 상당수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한 10명의 공관위원들이 함께 논의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충분한 그 뭐 설명 자료를 제출하고 또는 설명 자료에 없는 내용에 대한 보충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결국은 거죠. 앞으로 보면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이 공천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오해인지 아닌지는 보면 되고. 제가 그래서 이 질문지를 어제 보면서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라고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공천 과정에서 즉 원칙과 기준에 의한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졌냐, 그다음에 그 후보가 설득력 있는 후보냐, 그리고 이기는 후보냐라는 판단 속에서 그 뭐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이 포함될 수도 있고 배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결국 지금 전제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 또는 장차관 출신 모두가 된다는 아주 전제하에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너무 알겠습니다. 빠른 질문입니다. 아무튼 공관위가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민감한 게 경선 배제, 그러니까 컷오프 비율을 결정하는 게 될 텐데요.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무감사 하위 20%에 대해서 경선 기회는 주는데 감점한다 이런 방식이고 국민의힘은 아예 경선 자격을 박탈하는 이런 방식, 컷오프 방식을 취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하위 20%에 대한 컷오프를 그건 주장했고. 현역 의원이었고요. 아, 현역 의원만 해서 20%였죠. 그건 이제 인요한 위원장은 현역 의원에 대해서 하위 20%는 공천 탈락이라는 이제 아초강수를 뒀고 저희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이제 원내 통합 토탈로서 204명 중에서 그 46명의 하위 46명 한 20%를 이제 공천 탈락이라는 공고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는 현역만 했을 때 20%니까 굉장히 많은 수고 당무감사위에서는 원내 다 합쳐서 포함해서 한 22.5%.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관위가 결정할 걸로 보세요? 지금 원칙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뭐 어떻게 결정할지까지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판단의 가장 기준이 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총선 과정에서의 참여를 하지 않고 그 과실을 자기가 갖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거는 결국은 우리 당에서도 결국 여러 가지 희생을 통한 변화, 개혁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했던 부분 이것이 이런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서요. 인요한 혁신. 그런 부분도 하나의 기준이 되고 토탈하면은 전체적으로 뭐 한 20% 정도 현역이요? 예, 현역 의원 뭐 그 정도가 아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지 않겠나. 그 정도가 근데 검토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역으로만 20%면은 20명이 넘어가는 게 되는 건데 당무감사위에서 얘기했을 때 그 20% 안에는 현역이 한 13명 정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배가 되는 건데 벌써 2명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물론 알겠습니다. 그 정도 검토하지 않겠는가. 근데 국민의힘 의석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부분 영남에 몰려 있어요. 지난번 총선에서 수도권이 참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히 컷오프 대상도 전략공천 지역도 영남 위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 억울해. 스스로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무소속 혹은 이준석 신당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공천 과정에서 본인이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고 하는 분은 결국은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선에 참여는 안 하실 거예요. 네. 경선에 참여하는 순간은 이제 못 가니까. 공천에 나갈 수가 총선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결국 무소속 아니면 또는 개혁신당 이런 게 선택은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 신당 쪽에서는 벌써 확정적으로 오겠다고 하는 현역 의원들이 계신다. 나오면은 여야 합쳐서 한 10명도 넘어간다. 여야요. 네. 왜 웃으세요? 택도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지 기반이 워낙 다릅니다. 야당의 지지 기반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빅텐트를 얘기가 나오지만 빅텐트에 관련돼서 개혁신당 쪽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벌써 말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이유는 지지 개발이 이질적이고 이념과 노선이 지금까지 완전히 달랐는데 그 화학적 결합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말했듯이 결국 떴다방 수준의 총선을 위한 하나의 일시적인 연합이 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결과는 단순히 후보를 선정하는데 뭐 상대 후보가 중복되지 않게 하는 정도의 이제 후보를 내는 정도 수준의 아주 느슨한 연대, 가장 느슨한 연대 정도. 가장 느슨한 연대 정도 그 정도 가능할 거다.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 전까지 하나의 당으로 합치겠다는 게 그 원칙과 상식의 말씀이었는데 네. 어렵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그 서로 간의 정치 경로 또 과정 속에서 그와 같은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리라 할까 이건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궁즉통이라고 이게 합쳐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정치는 이러면 명분이 있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은 지지자들을 그분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같이 가는 거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원칙과 상식을 지지했던 그룹의 사람들과 그다음에 개혁신당에 있던 뭐 대체로 보면 옛날에 국민의당 그쪽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과는 사실은 지지자의 화학적 결합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개인의 경우에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정치는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남에서 좀 억울하다, 내가 억울하게 컷오프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쪽 당으로 가는 것보다는 혹여 나온다면 무소속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많다고 그럴 가능성이 생각합니다. 높다고 보세요. 김무성 고문이 네. 어제 7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지역구 부산 중구 영도가 만약 전략 공천지가 된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배제가 된다면 무소속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를 포함시켜달라는 말씀이죠, 경선에. 모든 그 말씀의 뜻은 거기에서 이제 뭐 지금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던 우리 그 후보가 이제 지금 거기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그 황보승희 의원 지역구예요. 황보승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거기에요. 무주공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협위원장이었고 현역 의원이 없으면 전략 공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출마 선언하면서 경선을 시켜서 나를 참여시켜달라는 요구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건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다시 말하면 올드보이의 귀환의 형태 모습인데 지금 국민들이 우리 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편안하게 다선을 했던 사람들이 희생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과거와 같은 극단적인 정쟁의 정치를 지금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그분을 다시 우리 당의 주자로 들이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검토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무성 전 의원은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그러니까 이 후배들이 정치 너무 못해가지고 내가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다 그러시던데. 그 지적에 대해서는 뭐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정치를 잘했다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게 뭐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 힘 있는 다수당이 양보를 통한 어떤 화합이 있어야 되는데 힘 있는 다수당이 여당일 때는 일방적으로 대통령과 같이 이제 독주를 했고 야당이 되니 모든 것을 여당의 어떤 그 정책을 다 발목 잡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이재명 사당화가 이루어진 민주당이 이제 완전히 극단적인 대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대화 타협이라는 것이 거의 들어설 여지가 없었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뭐 비슷한 비난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정치는 정치가 없이 정쟁만 있었던 이 상황, 정치를 못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또 그러나 그 원인을 만들어낸 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잘 검토를 하셔야죠. 네. 김무성 전 대표도 무관하진 않다. 다 탈당을 해서 탄핵을 하셨던 분 아닌가요? 같은 당 후보를 대통령을 내고 나중에 그분들이 나가서 야당과 더불어서 탄핵을 주도했던 분 아닌가요? 지금 뭐 다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범 의원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내에 더 많아요?
김무성 의원이 초선 재선 출마에 의원들 중에 대해서?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 분위기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뭐 세비 반납이라든지 불출마 불체포 특권 불체포 포기라든지 특권 포기. 한동훈 위원장이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던지고 있잖아요. 민주당과 같이 하자 이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어제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그거 좋다. 근데 거기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것까지 묶어서 어차피 이거는 개헌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번 총선에 개헌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런 제안을 홍익표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제 일방적으로 정치 특권의 포기라는 어젠다를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끌고 가면서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고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거기에 어떤 대응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새로운 제안이라고 하시는데 결국은 지금 거부권이란 헌법 개헌 문제로 가면 결국 이 논의를 희석시키겠다는 의도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다르잖아요. 불체포 특권은 정치적 개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헌법적 개정이 없더라도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양당이 결정하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됐을 때 그 체포 동의안에 처리에 동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바꾸지 법으로 않고 안 바꾸더라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세비 포기 문제도 사실은 그거는 뭐 그 스스로가 입법 법률 개정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갑자기 법률적 문제를 헌법적 문제를 가져가서 이 정치 개혁의 어젠다를 흐리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거죠. 흐리겠다는 네. 그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 못 받으신다는 말이죠. 결국 그쪽에서는 이 부분에 논의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부권 문제를 가지고 이 논의가 자꾸 국민들에게 회자되고 관심을 받는 것을 희석시키고 그냥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은 참여를 안 하겠다는 그 의도를 보이는 겁니다. 받기는 어렵다고 뭐 안 받으려니까 그렇게 아니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 제안은 그러니까 왜 못 받습니까? 이 부분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거부권까지 해서 개헌 투표에 붙이자. 개인적.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거부권은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의회의 일방 폭주에 대해서 행정부의 견제 기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당 레이더 유상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